문재인 대통령이 6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지 알 수 없다면서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의장과 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 월 20만 원에서 10만 원가량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타 당의 정책을 뺏어서 생색내는 아주 파렴치한 경찰이 그룹 아이콘의 멤버였던 BI의 3년 전 마약 투약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YG 양현석 대표가 BI와 관련된 기존 진술을 번복할 것을 강요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3년 전 가수 정준영의 몰카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이 당시 정씨 측에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알아며 먼저 증거 은폐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낮에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긴급 체포됐습니다. 원아의 할머니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도굴된 중국 14세기 유물을 36년 동안 보관해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머니 유품으로 알고 보관해왔다며 도굴된 유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달 중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좋다고 해서 기대를 모았는데 오늘은 살짝 한 발 물러섰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성사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말 자체로만 보면 가능하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앞뒤 맥락을 잘 살펴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달 중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북한이 아직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해서 분명한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이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오늘은 먼저 오슬로에서 신정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 후 이달 남북 정상회담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6월 중 가능한지 여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남북 간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연락과 협의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경험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전하진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대해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해제되려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제2도시인 베르겐에 조금 전 도착한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건조해 최근 노르웨이에 인도한 군수 지원함에 승선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3년 대우조선 해양이 수주한 모두 군수 지원함은 노르웨이 해군 사상 가장 규모가 큰 함선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르웨이 출신 세계적 작곡가 그리가 살았던 집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베르겐 방문을 피오르 관광 일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베르겐 방문은 노르웨이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제2도시 방문은 국빈 방문의 필수 프로그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반나절가량의 베르겐 방문 일정을 마친 뒤 마지막 순방국인 스웨덴으로 이동합니다. 오슬로에서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고도 했죠.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미국 CNN 방송은 이 편지에는 별게 없고 트럼프 대통령 생일 축하 편지에 가깝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비핵화 관련한 새로운 제안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없었다고도 전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서두르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도착을 공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But I just received a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I can't show you the letter, obviously, but it was a very personal, very warm, very nice letter. I appreciate it.
친서 외교의 부활을 알린 이 편지에 비핵화 세부 사항은 없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건강을 빌어준 생일 축하 편지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아울러 친서엔 핵실험 재개와 같은 협박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싱가포르 회담 1주년을 하루 앞두고 도착한 이번 친서가 두 정상의 만남을 지속적인 성공으로 과시하며 3차 회담 분위기를 재설정하려는 시도라고 받아들인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1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I think we're going to do very well with North Korea over a period of time. I'm in no rush. 낙관론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북한이 어제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이희호 여사 조화를 전달해온 바 있습니다. 정부는 언론의 현장 취재를 불허하고 화면을 직접 찍어서 언론사에 배포했는데 음성이 지워진 영상이었습니다. 즉 양측이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는 영상만 봐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했는지 오늘 논란이 많았는데 이채연 기자가 그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고 이희호 여사 추모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하러 판문점 북측 지역으로 내려온 김여정 제1부부장. 활짝 웃으며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인사를 합니다. 통일부가 공개한 당시 상황을 촬영한 1분 45초짜리 편집 영상은 소리가 전부 지워져 있습니다. 김여정의 입모양으로만 겨우 인사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워달라는 북측의 요청이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과 관계가 없고 우리 내부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기자들의 현장 취재도 불허했습니다. 유엔사 통보, 돼지 열병 방역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도 같은 절차를 거쳐 판문점에 갔습니다. 정상회담과 관련한 협의 등 민감한 대화가 오갔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웃을 때는 웃으면서도 단호한 그러한 얘기를. 정부는 지난해 1월 북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방한했을 때도 육성을 지은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현 단장을 취재하는 언론의 국정원 직원은 불편해하신다, 질문하지 말라고 제지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이 압축됐습니다.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된 것으로 봐서 이미 결론 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만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분위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린 기자, 검찰총장 후보 어떤 사람들이죠? 네, 법무부 추천위원회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4명을 선별했습니다. 세간의 평판 등 다양한 심사 기준이 적용됐지만 특히 검찰 개혁 의지와 조직 장악력이 최우선 고려됐다는 후문입니다. 현 법무부와 검찰 조직 2인자인 김호수 법무부 차관과 봉욱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이금노 수원 고검장과 연수원 기수가 가장 낮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추천을 받은 법무부 장관이 이들 4명 가운데 적임자를 골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입니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는 16일 이후 임명 제청과 대통령의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 결국 핵심은 고시 기수가 가장 낮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검찰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제가 오늘 만난 검찰 고위 관계자는 폭풍전야 같다고 현 상황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 내부 반발 단속을 이 주된 심사 기준으로 설명하면서 사실상 총장 교체를 전후해 검찰 조직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했다는 전망에 섭니다. 특히 현 검찰총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5기수나 낮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보군에 들면서 인사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하는 검사들도 상당수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반 윤곽을 드러낼 차기 검찰총장 인사에 검찰 안팎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예, 정부 여당이 통장과 이장에게 활동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10만 원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거용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먼저 추진한 정책을 여당이 가로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장과 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2004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 만입니다. 인상안은 2020년 1월부터 전국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이장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통장도 지방자치법령에 관련 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먼저 추진했던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타 당의 정책을 뺏어서 생색내는 아주 파렴치한 그런 이 통장의 기본수당의 발표였다. 실제로 한국당은 이번 여당안보다 많은 월 40만 원으로 올리고 인상분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했었습니다. 문제는 그 부담을 국가 재정에서 다 감당해달라고 하면 그건 좀 난감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국비가 아닌 지방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부 반대를 돌파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통장 수당 인상을 서둘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별것 아닌 문제 같은데 정치권이 또 시끄러운 거 보니까 뭔가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통장 이장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특히 통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법률상으로 명시된 직책도 아닙니다. 이장은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그리고 통장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조례에서 임명의 근거를 두고 있고, 전국의 228개 지자체에 이장이 3만 6천여 명, 통장이 5만 7천여 명, 그래서 총 9만 5천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은 아니고 수당이 지급되는 거군요. 예. 그런데 이건 누가 주는 겁니까? 전부 각자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보통 이장이나 통장이 연간 받는 수당이 상여금과 회의 참석 수당 등을 포함해서 약 328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 계산해 보면 총 3,116억 원을 각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온 겁니다. 통장 이장이 1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예. 10만 원씩만 올려도 이 부담이 상당히 커지겠군요. 예, 맞습니다. 기본 수당만 올려도 상여금이 같이 올라가는 구조죠. 추가로 연간 1,330억 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추가 부담도 결국 지자체 부담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각 시군구당 이장과 통장 수당 평균 부담액은 연간 13억 7천만 원이었는데요. 자, 수당이 오르게 되면 연간 19억 5천만 원으로 이 5억 8천만 원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이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결국 돈은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생색은 정부 여당이 내는 셈이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특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장과 이 통장의 수당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해 국회 행안위에서 이장과 통장 수당 20만 원 인상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 2,641억 원을 채정했었는데, 당시 기재부는 이장과 통장에게 국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됐었죠. 자, 결국 이장과 통장의 수당 인상이 필요한 여당과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정부가 20만 원이 아닌 10만 원만 인상하되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겁니다. 예. 자, 이장과 통장은 지역 여론을 모으는 주요한 위치인 만큼 여당이든 아니면 야당이든 여론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총선을 앞둔 여당이 15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던 수당을 이번에 올린 거라고 봐야 되면 되겠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으면 올릴 땐 됐습니다만 활동에 비해서 이 수당이라는 걸 꼭 올려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인지 이것도 좀 따져볼 문제군요. 예.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JTBC 손석희 대표의 뺑소니 의혹에 대해서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전반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며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고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일어난 JTBC 손석희 대표의 뺑소니 의혹 사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낸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어제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수사라고 지휘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손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가 없고 피해자 진술 외에 손 대표가 사고 후 도주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견인차 기사가 사고 직후 손 대표를 따라가 아무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데 대해 항의하고 합의금을 받은 사실만으로 손 대표가 사고를 인지하고 도망갔다고 보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이 진술에만 의존한 경찰 수사를 지적하면서 경찰은 검찰이 보완을 요구한 객관적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이 해외로 떠난 사실은 그 아들의 학적 변동 서류를 확인한 야당 의원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는데 그 학교의 교장, 교감 등 7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개인정보 다 가리고 제출했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한국교총은 보복성 감사, 보복성 징계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가 다녔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이 학교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였습니다. 문 대통령 외손자의 학적 변동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본 겁니다. 앞서 관련 서류로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고 청와대는 지난 1월 자료 취득 경위의 불법성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교육청은 국회 제출 자료에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가려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요청받지 않은 자료를 제출한 것 등 세세한 오류까지 잡아내며 교장과 교감 등 5명에게 7차례의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아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부동산 처분 시점 등의 자료가 더해져 다혜 씨 가족 이주 사실이 드러난 걸 지적한 겁니다. 해당 학교는 이번 행정 조치에 대해 할 말이 없고 할 수 있는 말도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교육계 일각에선 보복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감사를 오랜 기간 댓글 털듯이 터는 거는 보복성으로 느낄 개연성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합법적인 조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양현석 대표의 YG 엔터테인먼트가 마약 의혹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YG 소속의 인기그룹 아이콘의 멤버였던 비아이의 3년 전 마약 투약 의혹 때문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공익신고까지 접수가 됐고 또 이 신고에는 YG 양현석 대표가 비아이와 관련된 기존 진술을 번복할 것을 강요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민성 기자입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경찰과 YG 엔터테인먼트를 공익신고한 신고자는 지난 2016년 비아이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20대 여성 A씨입니다. 신고서에는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YG의 수사 무마 개입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물증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 대상은 비아이를 비롯해 YG 엔터테인먼트 양형석 대표와 직원 B씨, 2016년 8월 마약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등입니다. 권익위는 내용을 검토한 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비아이에 대한 마약 의혹은 지난 2016년 4월 A씨와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비아이는 A씨에게 평생 하고 싶다, 원하는 만큼 구할 수 있냐라고 묻고 100만 원어치를 구매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언급했습니다. 또 같이 해봤으니 물어보는 거라며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대화 내용도 나옵니다. YG는 마약 의혹이 불거지자 비아이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앞선 기사에서도 들으셨듯이 비아이의 이번 사건에는 비아이에게 마약을 제공한 20대 여성 A씨가 등장합니다.
저희가 취재를 한번 해보니까 이 여성은 2년 전 YG 소속 빅뱅의 멤버 탑이 대마 흡연으로 적발됐을 때 그때 함께 마약을 했던 가수 지망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제서야 빅뱅 탑의 대마 적발 당시 BI를 조사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잠시만요. 2017년 빅뱅의 멤버 탑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탑은 당시 가수 지망생 A씨와 함께 4차례 대마초를 피웠습니다. BI가 마약을 구매해달라고 한 대화 속 지인이 바로 A씨입니다. BI가 A씨에게 LSD를 구해달라는 등의 대화를 나눈 건 2016년 4월이었습니다. A씨는 넉 달 뒤인 8월에 대마를 구매하고 피운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탑과 대마를 피우다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재차 대마와 LSD까지 매수해 사용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A씨가 BI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BI를 입건해 조사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BI를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불러가지고 했으면 더 깔끔하게 끝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 입장에서는. 경찰은 A씨 진술에 변화가 있을 경우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네, YG가 우리나라 3대 엔터테인먼트로 워낙 많은 연예인을 소속으로 두고 있다고 하지만 YG 소속 연예인의 마약 연루 의혹은 이번이 벌써 6번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양 대표의 외국인 사업가 성접대 의혹까지 불거졌었죠. 바람잘 날 없는 YG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대표 양현석의 소중한 보석함이라는 YG 엔터테인먼트. 보석함이라는 네, 보석함. 양현석 보석함. 별명답게 YG 엔터테인먼트는 많은 스타를 배출했지만 그만큼 많은 의혹도 나왔습니다. 시작은 지난 2010년 박범의 마약 의혹이었습니다. 마약인 암페타민이든 각성제 82정을 젤리 소포로 위장해 미국에서 들여오다 세관에 걸린 겁니다. 양 대표는 박범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해당 약도 미국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며 박범을 적극 변호했죠. 검찰의 결론도 입건유예. 하지만 정말 병이었다면 국내에서 정식 처방받으면 될 일을 왜 굳이 젤리라 속여 몰래 들여왔는지. 찝찝함을 남기고 사건은 끝이 났죠. 그 다음 해에는 빅뱅 G드래곤의 대마초 사건이 터집니다. G드래곤이 2011년 일본 공연 당시 8회에 걸쳐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된 건데 그 냄새독한 대마초를 대마인 줄 모르고 피웠다는 해명이 통했는지 기소유예로 끝이 났죠. 2017년에는 탑이 대마초 흡연으로 징역 10개월. 같은 해 노래 양화대교의 작곡가로 유명한 쿠씨는 코카인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올해는 가수 승리가 운영진으로 있던 클럽 버닝썬에서도 조직적 마약 유통 의혹이 불거졌죠. 저 롤모델은 어떻게 하는 상황이었습니까? 똑같죠. 포장만 제작하고 클럽하고. 계속되는 마약 논란도 별로 대수롭지 않았던 걸까요? YG는 탑이 대마초 사건으로 한창 시끄러웠던 2017년 7월 자체 제작 영상물에서 스스로를 약국이라 부르며 웃음 소재로 삼기도 했죠. YG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한다. 승리가 약간을 한다. 너무 재밌어. 약국이라든지. 이번 BI 마약 의혹에는 양 대표 본인의 사건 축소 개입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일까요?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웃음기를 거두고 즉각 BI 계약 해지라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경영진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죠. 다만 YG는 2달에 한 번씩 간이 마약 진단 키트로 자체 약물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꼬리따라기 식으로
뭔가 자기는 빠져나가고 뭔가 부채기만 태도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굉장히 이제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상당히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두 번도 아닌 이딴 마약 의혹에 최근 불거진 양 대표의 외국인 사업가 손접대 의혹까지 바람잘 날 없는 YG는 이번 사건도 스쳐 지나는 바람이라 여기고 잦아들기만 기다릴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은 3년 전에도 몰카 촬영으로 수사를 받았었죠. 당시 부실 수사를 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수사 경찰관이 정 씨 측에 먼저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하라면서 증거 은폐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몰래 촬영 혐의를 수사했던 경찰. 수사를 담당한 A경위는 사설업체에 휴대전화 복구를 맡겼다는 정 씨 측에 분실한 것으로 쉽게 하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를 확보하라는 상관의 지시에 복구에 수개월이 걸린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다고 휴가가 없고 그러니까 나는 공백기간이 그리고 2, 3개 걸린다고 하고. 하지만 당시 보건업체 측은 오래 걸린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A경위가 직접 업체를 찾아가 복구 불가 판정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따로 만난 적 없다고 주장했던 정 씨 측 B 변호사를 직접 만나 저녁 식사 접대를 받고 변호사가 허위로 만든 보건 불가 판정서를 넘겨받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제출받은 포렌식 의뢰서 내용 가운데 데이터는 평균 24시간 이내 복구 완료라는 문구를 가린 뒤 복사해 수사 기록에 첨부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당시 정준영의 휴대전화는 업체에서 반환돼 B 변호사의 금고에 숨겨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통상 2달 넘게 걸리는 성범죄 수사는 이렇게 17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경찰은 A경위와 B 변호사를 직무유기 공동정범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대낮에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은 친형을 찾아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피해를 입은 건 다름 아닌 어린이집 원아의 할머니였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뒤를 돌아보며 도망칩니다. 그 뒤로 흉기를 든 남성이 나타납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 47살 A씨가 흉기를 들고 나타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 일부 원아들은 뒤편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시간이었습니다. A씨는 보호자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문화센터 직원 등 여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분리장소 이런 일이 없는 세상에 있냐면서 깜짝 놀랐죠. 65살 할머니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고 있고 나머지 2명은 가볍게 다쳤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500m 떨어진 이곳 지하철역까지 도주하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제가 가니까 예전 상태였지. 시민들이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것도 내가 봐도 그렇지. A씨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형을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형이 거기서 뭐 교회 쪽 거기서 뭐 이렇게 근무를 하나 봐요. 그래갖고 친형을 이렇게 찾아갔다가 이렇게 범행을.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앞서 오전 8시 반쯤엔 서울 신대방동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50대 남성 B씨가 나체 상태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B씨를 근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충북 청주의 고등학생 4명이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을 가했습니다. 일부 남학생은 동영상까지 찍었습니다. 성폭행의 동영상 촬영까지 어디서 이런 못된 행동을 배운 건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 담장한 공터입니다. A군 등 고등학생 4명은 일요일인 지난 9일 낮 12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2명을 이곳으로 불렀습니다.
A군 등은 여중생들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했습니다. 술에 취해 현장에 쓰러져 있던 여중생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A군 등 4명을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부 남학생은 휴대전화로 성폭행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지금 디지털 포렌식 지금 맡겨놨고요. 영상이든 뭐든. 주말 대낮에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딸만 셋이라 좀 불안하죠. 거기에도 약간 어둡고 가끔 보면 중학생들도 학교 안 구석진 장소인데다 일요일에는 학교를 지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분 정문 다 개방되는 거예요. 일요일 날은 당직 서실을 먼저 안 해요. 충북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학생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청자 쌍어 문제 없이 청자 모란무늬병 그리고 백자 표주박 모양 주전자, 유물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은 눈이 휘둥그레지셨을 텐데요. 중국의 14세기 유물로 전남 신안 앞바다에 700년 전 침몰한 중국 무역선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60여 점에 가까운 이 유물들 36년 동안 서울의 한 가정집에 숨겨져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장용욱 기자입니다. 경찰이 63살 A씨의 집을 수색해 나무 상자 수십 개를 발견합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꼼꼼하게 포장한 도자기가 줄줄이 나옵니다. 14세기 중국에서 만든 청자와 백자, 흑유자 등입니다. 문화재청은 신안 앞바다 침몰선에서 나온 도자기로 보고 있습니다. 신안선에서 출토된 그 유물과 거의 동일한 형태적인 특징과 문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안선 유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도굴한 유물을 획득한 뒤 지난 1983년부터 지금까지 57점을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가 어떤 방식으로 유물을 획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사업 실패로 생활고를 겪으면서 일부 유물을 중국과 일본에 몰래 팔려고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도자기를 처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 입으로 이게 신안에서 나온 신안 해저 유물이다 이렇게 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신안 앞바다에 침몰한 중국 원나라 무역선은 1323년쯤 일본으로 항해를 하다 침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지난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신안 앞바다 침몰선에서 유물 2만 2천여 점을 발굴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우재창 전 민주당 의원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 사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지난해 10월 김태우 전 수사관에 의해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최근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틀 전 우재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커피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5달이나 지난 지금 압수수색을 한 이유가 궁금하긴 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재창 전 민주당 의원이 서울 동부지검 청사로 들어섭니다. 납품 특혜 의혹 전혀 사실이 아닌 게 맞으세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곧 나옵니다. 검찰에 압수당한 본인 휴대폰의 디지털 포렌식을 참관하러 온 겁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우 전 의원이 운영하는 커피 업체 테쿰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우 전 의원 업체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EX 카페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고발에 따라 본격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이곳 테쿰 본사에서 도로공사와 테쿰의 납품 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혜 의혹은 지난해 10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처음 제기했습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고속도로 휴게소 EX 카페 8곳 중 7곳 매장에 테쿰의 커피 머신을 쓰게 하고 일부 매장은 이례적으로 매장 운영권을 줬다는 겁니다. 김 전 수사관은 도로공사가 EX 카페 사업 과정에 추출 방식과 원두 유형을 특정해 우 전 의원 업체에 맞춤형 조건을 제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우 전 의원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있던 시절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특혜 의혹 당사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노조원 일부가 파업 과정에서 동료를 폭행한 것 때문에 사내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동료들을 상대로 기문을 부수며 위협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정민진 기자입니다. 교육장 출입문이 부서지고 유리 파편이 바닥에 나뒹굽니다. 직원 휴게실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냉장고는 넘어졌고 소화기 분말 가루가 가득합니다. 나오라고 소리치고 안 나오니까 문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끌어내고 그런 걸 거기에 다 파손해버린 거죠. 어제 낮 현대중공업 일부 노조원들이 둔기로 문을 부수며 교육장과 사무실, 휴게실 등 3곳에 난입했습니다. 3곳 모두 부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공원이나 뭐 일본 좀 가압적이나 위협적인 어떤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파손을 안 하려야 되는데 이게 왕따시키는 분이. 현대중공업은 이날 지난 3일 있었던 노조원 폭행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원과 회사 간부를 폭행한 노조원 3명이 징계 대상이었습니다. 노조는 가벼운 충돌로 징계위원회까지 열게 되자 일부 노조원이 격양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징계를 당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같이 파업 참석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뭐 분노가 굉장히 이제 심했죠. 노조 집행부는 폭력 사태가 또 벌어지지 않게 노조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동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오만해에서 유조선 2척이 피격당했습니다. 불길에 휩싸여 한 척은 침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일부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해에서 대형 유조선 2척이 피격당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오전 어뢰 공격을 받아 폭발한 겁니다. 파나마 선적 유조선은 메탄올을 싣고 싱가포르로 향하던 중이었고 노르웨이 유조선은 나프타 10만 톤을 싣고 대만으로 가던 중이었으며 불길에 휩싸여 침몰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선사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유조선의 선원 44명은 인근을 지나던 현대 두바이호 등에 전원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don't think we have any information now. We will have to look into that. We've been in meetings this morning. 지난달 12일 오만해에서 유조선 4척이 피격당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발생한 이번 피격에 걸프 해역을 둘러싼 중동 정세가 급격히 경색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은 피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지만 이란은 부인하면서 오만해 봉쇄를 경고해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예멘의 한 공군기지입니다. 비행체가 접근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식간에 강력한 폭발음이 들립니다.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건 드론 폭탄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드론 폭탄으로 대통령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 같지만 우리나라도 부산 권역에서만 5개월 동안 900여 건의 불법 비행이 포착됐는데 이런 불법 테러 드론을 5G를 이용해서 잡는다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상상에 불과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심에서 5G 기술로 불법 드론을 잡는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약 2km 떨어진 한 공원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날아듭니다. 이 드론이 내보내는 주파수 신호가 감지되자 관제실에는 경보음이 울립니다. 김해공항 인근 불법 드론 출현, 안티 드론 시스템으로 불법 드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대기하던 드론들은 확인된 좌표로 알아서 날아가 불법 드론을 포위하고 탑재된 5G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중계도 송출합니다. 폭발물을 설치한 테러 드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종자의 위치가 확인됩니까? 같은 시각 출동한 군 병력은 조종사를 체포하고 테러 드론은 전파를 교란시키는 재민건을 쏴 무력화시킨 뒤 지상으로 떨어뜨립니다. 통신사의 5G망과 대양 연구진의 드론 탐지 기술, 군의 기동력이 합작한 결과입니다. 이거 항만, 원전 시설,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이런 시설물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탐지부터 제압까지 각 단계의 기관별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는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또 조종 자격 기준, 보험 등 드론 비행 자체를 관리하는 법령 제정도 시급합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고기 마니아의 오감을 자극하는 고기 장터가 열려서 마니아들에게는 축제였습니다. 권용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먹음직스럽게 구워지는 스테이크. 지글지글 소리에 군침이 절로 돕니다. 유명 먹방 유튜버도 시청자들과 실시간 소통하며 현장 분위기를 전합니다. 볼거리도 많고 재밌고 하니까 여기 와가지고 한번 구경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그 수도권 지역에 알리고 싶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물론 닭꼬치, 소세지, 새우까지 이색적인 푸드트럭도 관람객들의 오감을 자극합니다. 고기 마니아들을 위한 축제의 장. 친구나 동료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 행복도 2배가 됩니다. 고급 한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깜짝 경매는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시중에서 33만 원에 판매되는 한우 5kg의 경매가는 20만 원 중반대. 저렴한 가격의 낙찰 경쟁은 치열합니다. 한쪽에선 시골 장터도 열렸습니다. 최근 입소문을 타고 있는 양평 문오리 리버마켓이 행사장에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미트 콘테스트와 발골쇼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가득한 이번 행사는 올해까지 사흘간 이어집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지난 2015년 영국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루이스 판할 감독이 기자회견을 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나가버립니다. 기자가 연패 수렁에 빠진 그의 거취를 묻자 발끈해서 그런 겁니다. 2014년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장입니다. 미국 기자가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이 언론 비자 발급을 거부한 이유를 묻자 시 주석이 통역 이어폰을 빼버리더니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That's enough. Put down the mic. That's enough.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특검에 관해 질문한 CNN 기자를 회견장에서 쫓아낸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기자회견에서는 듣기 거북한 질문이 쏟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래도 아예 질문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기자회견을 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북한만 빼고 말이죠.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날 한밤중에 북한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랬던 북한도 워낙 다급했던지 7분 동안 입장문을 읽은 뒤에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어제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기자석을 향해 허리 굽혀 인사한 뒤 갖고 온 자료를 8분 동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회견장은 이렇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법무부는 장관 회견을 1시간 앞두고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고 합니다. 이에 기자단이 항의하고 설득하다 못해 아예 불참을 선언했고 장관은 정부 채널인 KTV를 통해서 나홀로 입장 발표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반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위원장이 중도 사퇴하고 과거사위와 실무조사단 사이의 의견 대립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몇몇 사건은 무리한 수사 권고를 했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당연히 기자들도 묻고 싶었던 말이 많았을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과거사위를 만든 당사자로서 비판적인 질문을 받기가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냥 보도자료만 배포하고 정 얼굴을 내고 싶었다면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 1인 방송을 이용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질문 안 받습니다. 였습니다. 네, 오늘 햇살이 뜨거웠는데요. 내일은 남쪽으로 비가 지납니다. 제주는 아침부터, 경남, 전남은 오후부터 밤까지 예상이 되는데 5mm 내외로 약한 정도가 되겠고요. 강원 영서와 남부 내륙 쪽으로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는 맑은 날씨 이어지면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아침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나는데요. 낮에는 또 실내 냉방 때문에 안팎의 온도 차이가 커지는 요즘입니다. 가볍게 걸칠 겉옷 꼭 챙기시고요. 내일 또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포근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만 또 충청, 호남 쪽으로는 오전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비가 오긴 하지만 더 많은 지역이 맑은 날씨인데요. 한낮에는 햇살이 뜨거운 만큼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보시면 서울이 18도, 대구 17도, 여수 19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26도, 광주 역시 26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강원 영남 쪽으로 비가 지나겠고요. 다음 주에도 비슷한 기온이 이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목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